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전 남편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는데 복수를 하고도 분이 덜 풀려 여기서 이 한 좀 풀어보고자 사연글을 작성하게 됐어요. 저는 몰랐어요. 악연이란 언제나 인연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걸요. 그래요. 처음에 남편과 만났을 때는 정말로 인연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연애할 때는 다들 그렇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가 제일 좋은 신랑감이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이 언제나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언제나 저와 함께할 것 같은 착각. 저도 그렇게 착각했었어요. 착하고 순수하며 제 마음을 잘 읽어주는 건 사실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섣부른 결혼을 선택한 제가 결국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애견 미용사였어요. 어릴 때부터 귀엽고 깜찍하고 충성스러운 강아지를 좋아했고 결국에는 그것이 제 진로에 큰 영향을 미쳤죠. 저희 친정이 엄청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게 보증금은 빌려줄 정도로 여유는 있으셨고 그렇게 미용을 배운 후부터는 제 가게를 꾸려나가며 일을 했어요. 남편은 당시에 나이가 든 강아지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그 강아지의 미용을 제게 맡기면서 저와 손님 직원의 관계로 알게 됐어요. 정기적으로 미용을 맡기던 남편이 예약 문자가 아닌 강아지의 죽음 소식을 알려온 날부터 저희는 더 이상 손님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하고 서로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처음으로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상당히 묘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뭔가 꺼림칙하고 서먹하고 거리감 있는 느낌. 아무리 봐도 화목한 집안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사실 도리어 그 서먹함이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서먹할 정도면 결혼 후에도 시댁과 딱히 가깝게 지내거나 엄청 신경 써야 할 정도는 아니겠지. 난 그 정도 선만 유지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만 그때 했어요. 멍청하게도. 가족이 화목하지 못한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음에도 말이죠. 어쨌든 함께 인사를 갔는데도 부모님은 떨떠름한 느낌이었습니다. 시부모는 시골에서 밭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가진 거라고는 시골집 한 채뿐인 분들이셨어요. 밭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농사 짓고 있었고요. 정말 후다닥 인사만 하고 올라와야 했을 정도로 시부모님은 저희와 대화조차도 제대로 나누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결혼식이 끝나갈 때쯤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하는 1년 동안 남편이 외동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위로 형님이 하나 있었더군요. 더 웃긴 건 남편에게 형이 있다는 이야기를 결혼식에 온 남편 친척의 입으로 듣게 됐다는 거예요. 아유, 결혼 결정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이 집 둘째 아들은 야무지니까 괜찮을 거야. 사람만 보고 결혼하면 나쁘지도 않지. 덕담이라고 전해줬다고 하기엔 너무도 꺼림칙한 말에 제가 모르는 첫째 아들 이야기까지. 첫째 아들에게는 하자가 있다는 식으로 들리는 말에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이미 결혼식이 한창이었으니 자세히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요. 시아주버님이든 누구든 어차피 시댁과 남편이 저렇게 소원한데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까? 그런 아니란 생각만 했죠. 그런데 그 시숙은 말 그대로 인간 쓰레기였어요. 그것도 활용 불가능하고 처치곤란인 쓰레기. 나름대로 저에게는 행복한 결혼식이 끝나가고 마지막으로 예식장 식대 계산하는 시간이 됐죠. 저는 부모님과 계산을 했는데 시댁에서 갑자기 부산스럽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돈 가방이 왜 없어져? 축의금 잘 챙긴 거 맞아? 사촌동생이 어깨에 꼭 메고 다녔는데 순식간에 열린 상태로 안에 내용물이 다 사라졌어요. CCTV 돌려보니까 형이... 아이고, 그것이 또 어디서 소식을 기어듣고 나왔구나.
그 역병 같은 놈이 또 나왔어. 이를 어쩌냐? 그 돈이 없으면 지금 당장은 식대 낼 돈도 없어. 남편과 시부의 대화에 저는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슬쩍 다가가 말했어요. 무슨 일 있어? 자기야. 저기, 미안한데 우리 식대 좀 대신 내줄 수 없을까? 아버지가 본가에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으신데 나중에 시댁 갔다 와서 돌려줄게. 친척 중에 한 명이 다 가져간 것 같아. 미안하다며 이마를 연신 매만지던 남편의 모습에서 민망함과 곤란함이 묻어나왔기에 저는 일단 이 상황을 수습하기로 했어요. 게다가 시부가 식대를 돌려준다고 했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저는 친정아버지에게 부탁해 남은 축의금을 남편의 식대로 썼어요. 친정아버지는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죠. 단순히 축의금의 절반을 당장 빌려줘서가 아니라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 딸이 시집 가는데 벌써부터 사돈댁에서 잡음이 터져나오니 불안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는 공항으로 갔습니다. 식 끝나고 몇 시간의 여유를 두긴 했지만 당일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버지. 네. 뭐라고요?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요? 저는 순간 뭔가 잘못되어 가는 걸 느꼈어요. 짜증과 곤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전화를 끄는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댁에 도둑 들었대? 그게 아버지가 집에 모아두신 쌈짓돈을 다 털렸나 봐.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드려야 할 돈을 아무래도 좀 늦게 갚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야기에 저도 많이 놀랐어요. 축의금을 도둑 맞은 것도 그렇고 본가까지 털린 걸 보니 뭔가 문제가 있다 싶었죠. 혹시 그 당신 형이라는 사람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는데 남편 폰으로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남편이 그 문자를 읽더니 완전 빡친 얼굴로 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남편이 던진 폰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였는데 그때 남편이 보게 된 문자를 저도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야, 축의금 쏠쏠하더라. 역시 돈 장사는 결혼식이 최고지. 앞으로 몇 번 더 해줬으면 좋겠네. 참, 그리고 아버지한테 돈 잘 쓰겠다고 말씀드려. 그리고 발신인에는 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형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고 저는 너무 놀라 남편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이 다 가져간 거야? 이 형이라는 사람은 누군데? 설마 당신 진짜 형인 건 아니지? 진짜 형이야. 형이라는 사람이 동생 결혼식에서 이런 짓 해도 돼? 너무하잖아. 집안의 돈이란 돈은 다 쓸어갔네. 당신, 근데 나한테 왜 형 있다는 이야기 숨겼어? 만나서 좋은 사람이면 이야기했겠지만 옛날에도 지금에도 여전히 집에 돈만 생기면 어떻게 냄새 맡고 와서 다 끌어가는 사람이거든. 어릴 때 살던 집도 몇 번이나 털렸고 아버지 통장에 있던 적금도 다 깨서 가져가고 논이며 밭이며 팔아먹은 것도 엄청나거든. 집에 경조사 있으면 와서 가져가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 결혼 때도 형님한테 알리지 못하도록 힘썼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힘들게 살고 계시고 형 때문에 나랑 부모님 사이도 서먹해졌고 아버지는 대기업 다니는 나한테 불똥 튈까봐 본가에도 자주 못 오게 하실 정도였거든.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형에 대한 인상은 제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걸 숨기면 어떡해. 게다가 이 문자는 또 뭐야? 이제 막 결혼하는 사람한테 결혼을 몇 번 더 하라고? 이게 제정신이야? 동생 축의금 몰래 가져가서 가족들 곤란하게 만든 것도 그래.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진짜 너무하잖아. 그리고 당신도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우리가 결혼할 사이인데 그걸 숨기면 어떡해.
그만해. 나도 알고 있어. 더 이상 이 이야기 그만하자. 그만할 분위기가 아니잖아. 이 상태로 신혼여행에는 어떻게 가? 아버지한테도 좀 이따가 돈 붙여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 저도 퍽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받은 돈은 패백 때 친척들에게 받은 돈과 친구들이 제 계좌로 따로 넣어준 축의금 말고는 없었거든요. 제가 일하며 모아놓았던 돈은 결혼식 자금과 우리가 살 신혼집의 전세금을 절반을 부담하는 바람에 정말로 남아있는 돈은 거의 없는 상태였죠. 근데 당신도 당신이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그래. 집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이건 뭐 아무것도 모르고 다 뺏긴 꼴이잖아. 그만하라고 했지. 그게 우리 부모님까지 나올 일이야? 형이 잘못하긴 했지만 부모님도 형도 내 가족이야. 내 앞에서 가족 욕하지 마. 그게 얼마나 기분 더러운 건지 몰라서 이래? 욕? 내가 지금 욕을 언제 했어? 그럼 넌 이게 맞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 가족 구성원도 제대로 모르고 결혼한 게 진짜 결혼하는 게 맞는 거냐고. 며느리가 되는데 그 집에 형이 있는 걸 결혼식이 돼서야 알아? 그건 상식적인 일이야? 그리고 당신이 감싸는 그 형이 우리 집에 피해를 안 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우리 집에 피해를 끼치고 있잖아. 당신이 감싸야 할 사람이 축의금 다 가져간 형인 거야? 아님 돈 없을 때 도와준 우리 가족이랑 나야. 기분이 더러우면 어떡할까? 사과라도 해줘. 근데 그 사과 원하면 우리 집 돈부터 갚아. 우리 아버지한테 당신이 사과 먼저 하고 집안에 있는 도둑 간수도 제대로 못해서 급한 불 꺼준 나한테 이제는 뭐? 기분이 더럽다고? 도와준 나한테 지금 할 소리야? 왜 화를 내? 그냥 말로 해도 되잖아.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와? 소리 지르지 말고 말로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고 할 게 아니라 너 하는 말이 소리를 지르게 만들잖아. 내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당당해? 내 기분 더러워진 건 생각 안 하고 너 기분 더러운 것만 신경 쓰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웃으면서 해준다고 좋아서 도움 주고 있다고 착각하나 본데 나도 내 기분 더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필사적으로 여태까지 너한테 티 안 내고 버틴 거라고. 그 와중에 너는 네 생각만 하고 네 가족 생각만 하지? 나도 내 가족 생각했으면 지금 당장 다 내팽개치고 나 혼자 여기 남았을 거야. 신혼여행은 무슨 신혼여행? 이 기분으로 여행을 뭐하러 가? 그것도 나 열받게 만든 인간이랑. 결국 열받아서 남편에게 한 소리 퍼부은 저는 온몸으로 기분 나쁜 티를 뿜어냈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자기가 왜 나한테 기분이 더럽다고 말해요? 이 상황에서 진짜 기분이 더러워야 할 사람이 누군데? 저는 아버지께 가야 할 축의금의 절반까지 날아갔고 그 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른 상태가 되었으며 아주버님이라는 작자에게 결혼을 몇 번이나 더 하라는 문자까지 보고 완전 열이 받은 상태인데 게다가 남편 수중에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으니 더 문제였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양가 부모님 선물을 사오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양가 부모님 선물도 제 돈으로 사야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단순히 돈이 들어서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이 행복한 신혼여행의 기분을 완전히 잡치게 돼서 짜증도 났는데 돈까지 내가 다 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상황이 더 열이 받은 거였죠. 노발대발하는 제 모습에 남편이 순간 흠칫하더군요. 결혼할 때까지는 저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제가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을 수도 있어요. 제가 화를 안 낸 이유는 단순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으니 저와 다른 면을 발견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걸 고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남편도 저한테 상식적인 선에서 대했고요. 그런데 이번은 그 상식에서 완전 벗어난 일이었잖아요. 피해는 저와 저희 집이 다 당했는데 자기 가족만 감싸고 도는 남편 놈을 보니 제가 결혼을 잘못했나는 착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제서야 남편 놈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주춤거리며 제게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 봐. 그래, 당신은 충분히 화낼 수 있지. 나도 형 때문에 화나고 짜증나서 그랬어.
당신한테 화내야 할 일이 아닌데. 화 다 내고 사과하면 뭐가 달라져? 내가 기분 나쁜 건 너는 할 말 다 해서 속이 시원해졌고 사과 한마디면 끝나는데. 나는 속으로 더 열받고 있는데 수천 마디 말을 당신 사과 하나 때문에 못하게 된다는 점이야. 여기서 화를 내면 또 나만 나쁜 여자 되는 거니까. 사과를 할 거면 사과할 일을 좀 만들지 마. 생각해보면 단순하잖아. 아니면 좋게 말하고 끝날 일들이었고. 당신 가족이 저렇다는 건 이미 저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당신까지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아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형이랑도 절대 연락 안 하고 살 거야. 당신한테 더 이상 피해주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게. 장인어른께 빌린 돈들도 최대한 내가 빨리 갚을게. 그러니까 화 풀어. 당연한 말을 내가 화를 내고서야 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지만 순간순간마다 그 일들이 떠오르니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어요. 저의 신혼여행은 그렇게 완전 엉망진창인 기분으로 끝내게 됐죠. 그 기간 내내 남편은 제 눈치를 보기에 바빴고요. 자기가 잘못한 건 알았는지 아니면 제가 생각보다 더 길게 화를 내는 게 신경 쓰였는지 뭐가 그 사람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길게 화내봐야 일어난 일은 일어났고 제 기분은 더 나아질 리 없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주버님이랑 제대로 정리해. 절대로 그 사람이 당신이랑 우리 집에 피해주지 않도록 당신이 확실하게 하라고. 그리고 만약에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나랑 우리 집에 문제 생기도록 만들면 그때는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이혼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이상할 일 없는 거 알고는 있어? 결국 저의 으름장에 남편은 그 뒤로 제 눈치만 보더군요. 그렇게 그 일은 어떻게든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앙금은 다 가라앉지 않았죠. 그래도 더 이상 시댁이나 아주버님에 대한 이야기가 저에게는 들려오지 않는 걸 보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4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아버지에게 빌린 돈 1,500만 원도 남편 월급으로 2년 만에 다 갚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4년째 결혼기념일에 남편은 저를 굉장히 충격에 빠뜨리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날은 남편과 둘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생각으로 가득한 하루였어요. 저희가 애가 없다 보니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면 아이가 생길 것 같아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스테이크를 굽고 스파게티와 디저트를 손수 준비했어요. 그리고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부엌에서 쏜살같이 뛰어나가 남편을 맞이하려 했어요.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시부모님 두 분과 뒤에선 남편이 들고 온 커다란 캐리어였어요.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것은 당연한 순서였죠. 아버님, 어머님, 여기는 갑자기 무슨 일로... 제 말에 시부모님은 민망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 아버님이 어째서 이 시간에 갑자기 우리 집에 오신 거야? 여보, 미안한데 당분간만 부모님 우리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왜? 무슨 일인데? 집에 물난리라도 났어? 한창 장마철이라 여기저기 물에 잠겼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시부모님 집도 물난리가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고개를 흔들더군요. 아, 형이 아버지 집 계약서랑 인감도장 들고 가서 집을 팔아버렸어. 뭐? 갑자기 아주버님 이야기가 또 왜 튀어나와?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서야? 사실 의아하긴 했죠. 그 아주버님 성격이라면 시부모 집 따위 애저녁에 팔아먹을 것 같았거든요. 워낙 들은 게 많아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돈 나올 구석만 있으면 뭐든 다 뺏어가는 사람이 여태껏 그 집을 가만히 놔뒀다는 게 좀 수상하더라고요. 여태까지 그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팔았던 모양이더라고. 얼마 전에 오랜만에 부모님 얼굴 보러 왔다고 하면서 내려와서는 내내 그거 찾고 있었던 것 같아.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집에 큰일이 일어났으니 남편도 여기까지 시부모님을 데려왔겠죠. 그게 싫다는 건 아니었어요.
만약 저도 당장 제 부모님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집부터 모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말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남편은 제게 한마디도 없이 시부모님부터 먼저 데리고 와서 대뜸 들이밀면 해결이 되는 줄 아나 봐요. 여보, 내가 항상 말했잖아. 미리 말을 좀 하라고. 이런 일 생겨서 모시고 올 것 같으면 나한테도 미리 상의라도 한마디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당신이 거절할까봐 여기까지 부랴부랴 모신 것도 있어. 그치만 이 장마철에 어디서 지내게 해? 부모님 모셨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야. 미리, 최소한 아버님이 당신한테 이런 일로 연락을 했으면 그때라도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래야 내가 뭘 준비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다짜고짜 모시고 오면 이 늦은 시간에 부랴부랴 두 분 모실 방 정리해, 청소해, 식사도 2인분 뿐인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미안해. 방도 내가 다 정리하고 청소도 내가 하고 두 분 밥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제발 여기 있게만 해줘. 부탁이야. 남편이 제게 사정사정하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두 분이 본인들이 원해서 또는 며느리 괴롭히고 싶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두 눈 가득 제 눈치 보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분들을 내칠 만큼 제 마음이 모질지도 못했죠. 그렇지만 이대로 계속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두 분은 할 일을 찾지 못해 계속 불안해하셨고 계속 시골로 내려가고 싶어 하셨어요. 결국 저와 남편은 상의 끝에 제가 모아뒀던 돈 2천만 원을 시골에 있는 집에 월세 보증금으로 넣어 시부모님 두 분을 모시기로 했어요. 전세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월세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보증금을 넣으면서 이름은 제 이름으로 계약했어요. 그 아주버님이 언제 또 이 재산을 노릴지 모르니 제 이름으로 해야만 했죠. 시부모님도 남편도 모두 동의한 사항이었어요. 그렇게 어떻게든 급한 불은 껐지만 저는 속으로는 내내 부글부글 끓었어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그 시숙의 존재 때문에요. 도대체 뭐하는 작자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나 싶었거든요. 어떻게든 한 번은 정리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평생 동안 모은 돈을 갈취당하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각오를 다지고 아주버님의 뒤를 캐기로 했어요. 흥신소라는 게 보통은 불륜을 잡는 곳인데 저는 가족의 뒤를 캐려니 약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래도 이대로라면 우리가 피해를 고스란히 입겠다 싶어서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인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싶다고 했어요. 흥신소 직원이 남편은 전화나 주소 같은 건 모르냐고 묻길래 남편도 연락을 끊어서 모른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흥신소 직원이 제게 아주버님 조사한 서류를 주더라고요. 진짜로 남편이 모르는 거 맞나요? 저희가 뒤를 캐보니 전혀 다른 내용이던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도 시숙이랑 연락 끊은 지 오래돼서 모른다고 하던데. 그 시숙이라는 분이 남편 뒷조사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두 사람이 뭔가 거래를 한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저희가 상세히 알기는 어렵고요. 사실 저희가 완전 다르다고 한 건 그 뒷부분에 넘어가면 있거든요. 먼저 확인 한번 해보세요. 흥신소 직원의 말에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너무 놀라 뒷목을 잡을 뻔했어요. 게다가 너무 화가 나서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주는 바람에 들고 있던 서류까지 구겨지고 찢어졌죠. 뒷조사에는 아주버님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웬 여자와 만나는 게 찍혀 있더라고요. 여기서 불륜이라니. 제가 너무 놀라 부들부들거리고 있자 그 직원분이 저한테 말해주더군요. 저희가 서로 만나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두 분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남편분이 돈을 건네더군요. 두 분의 대화 내용은 일단 녹음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뢰 대상만 쫓으려고 하다가 혹시나 해서 남편분도 같이 쫓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는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다가 함께 나오는 남편과 상간녀의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아주버님을 조사하려다가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제 기분은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들려주는 대화 내용을 듣고는 더 열이 받아버렸죠. 왜 또 돈을 달라고 하는데? 나 이제 돈 없다니까? 그 일은 저번에 준 2천만 원으로 끝난 거잖아. 형이 비밀 지키겠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 인감이랑 집 계약서 어디 있는지 알려줬잖아. 야, 그럼 네 마누라가 알아도 좋아? 너 네 마누라한테 돈 많이 빌렸다며? 네가 밖에서 그런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거 알면 마누라가 참 좋아하겠다. 그치? 돈 주기 싫으면 말어. 내가 직접 네 마누라한테 가서 네가 어떤 여자랑 어디서 뭘 하는지 가르쳐 줄 테니까. 이 대화를 들으니 단번에 알겠더군요. 시숙은 남편이 바람 피운 장면을 목격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비밀로 해주는 조건으로 남편을 꼬드겨 인감도장을 찾아 집까지 팔 수 있게 됐고요. 이 모든 게 남편 놈의 불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도 일목요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놓고 모든 걸 자기 형 책임으로 몰아가다니. 애초에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형이 그걸 빌미로 시부집을 팔 일도 없었을 테고 제가 보증금을 마련해야 할 일도 없었을 테죠. 저는 너무 열받아서 추가로 남편과 상간녀에 대해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남편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마주치면 바로 욕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남편에게 먼저 자라고 문자한 뒤에 12시가 다 돼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자고 있는 남편의 휴대폰을 들고 와 본인 인증을 했는데 토지와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저와 사는 집 하나만 공동 명의로 뜰 줄 알았는데 논밭도 있었고 아파트도 한 채 더 있더군요. 그 땅들이 시골에 있던 시부모님 살던 지역이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시숙 몰래 넘겨주신 재산 같았어요. 그걸 보는데도 완전 어이가 없었어요. 돈이 있는데도 저한테 모든 걸 다 떠맡기고 돈을 내도록 만들었잖아요. 불륜만 해도 여기를 다 엎어버려도 모자랄 정도인데 재산까지 숨기고 제 돈과 친정 돈을 펑펑 쓰도록 만들었다니 저는 정말로 이 남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머리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건 절대로 이혼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참았어요. 왜냐고요? 불륜은 증거 싸움이고 어찌됐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불법적인 경로를 얻은 거면 저에게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들었거든요. 인터넷에 떠도는 이용 글들에서 얻은 정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불행해지는 건 싫어요. 나쁜 연놈들이 불행해지는 걸 보고 싶은 거지. 게다가 흥신소에서 수집한 증거들은 모조리 불법 증거가 될 수도 있어서 일단 제 손으로 띄어야 했죠. 다행히 여름 휴가철이라 여름 휴가 명목으로 가게 문을 일주일간 닫았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간 남편 뒤를 캤답니다. 아주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올라오더군요.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과 함께 나오는 사진, 그리고 두 사람이 팔짱 끼고 애정 표현하는 사진까지 모조리 제가 직접 쫓아다니며 살심을 숨기고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자는 동안 남편 지문으로 폰 열어서 그 여자랑 나눈 증거 대화들 모두 사진 찍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증거는 저 혼자가 아닌 시부모님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바로 남편이 그 상간녀와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 시부모님을 불렀어요. 저는 시부모님에게는 남편이 할 이야기가 있다는 말로 이쪽으로 오시도록 만들었습니다. 몇 호에 들어갔는지 확인한 저는 그 방문 앞에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문 앞에 바짝 대고 있어서 그런지 녹음이 그래도 됐더군요. 두 분 부모님이 왜 이런 곳으로 불렀냐며 눈살을 찌푸리는데 저는 잠시만 계셔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여기서 곧 나올 거라고요. 부모님은 전혀 의심도 안 하시더군요. 그리고 문이 열리자 남편이 제 얼굴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남편 같지도 않은 놈 불륜 증거 잡고 있지. 내가 이 방 앞에서 장장 2시간을 기다렸다, 이 새끼야.
네가 감히 날 놔두고 바람을 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 남편에게 소리 지르자 남편 뒤를 따르던 여자가 놀라서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더군요. 저는 그 방 안에 소리쳤어요. 나올 때까지 나도 안 가. 지금 당장 모면하려고 해도 어차피 나올 구멍은 여기뿐이거든.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때 남편이 제 손을 확 잡더군요. 그만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더러우니까 손 떼. 너한테 할 말이 없을 리가 있겠냐? 더러운 놈. 어디서 나한테 이래라 말아야. 하긴 상간녀보다 네가 더 더러운 놈이지. 우리 부모님은 왜 모셔왔어? 너 부모님들한테 할 이야기 없어? 난 네가 할 이야기 많을 것 같아서 모시고 왔는데 집 때문에. 무슨 소리 하는 건데? 저는 시침이 떼는 남편과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에게 흥신소에서 받아온 녹음본을 들려줬어요. 그걸 듣는 동안 남편놈 얼굴은 새파래지고 시부모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인간 말종 같은 놈아, 네가 그걸 네 형한테 알려준겨? 아이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어떻게 네가 그런 짓을 해? 이놈아, 너 그러면 내가 준 논밭이랑 아파트는 어쨌냐? 너 설마 그것까지 팔아먹었어? 아니에요. 그건 아직 있어요. 제 명의는 아니지만. 네 명의가 아니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망설이자 시모가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설마 며느리 앞으로 했니? 맹세코 제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사는 아파트도 공동명의고 두 분 보증금도 겨우 모은 제 전 재산이거든요. 그럼 설마 너 저 여자 앞으로 다 돌려놨어? 그 말에 남편놈이 말을 하지 않고 고개만 돌리자 시부모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너 미쳤어? 부부 사이도 아닌 생판 모르는 여자한테 지금 전 재산을 맡긴 거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난장판이 따로 없었어요. 저는 저대로 열이 폭발했고요. 이 미친놈이 돈을 그만큼 가지고 있었으면서 여태까지 나한테 빨대를 꽂았어? 네가 사람 새끼야? 지금 당장 우리 아빠한테서 가져간 돈 내놔. 아버지, 나 이 여자랑 이혼하고 명의 변경한 여자랑 결혼하면 그 재산 다시 가져올 수 있어. 그러니까 저 여자랑 이혼만 하면. 시부모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돌아오더군요. 그렇지만 제게는 절망이었어요. 그리고 저 정신 나간 헛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꽥 질러버렸죠.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누가 너랑 이혼 안 하겠대? 아랫돌이 아무한테나 휘두르고 다니는 너 같은 걸레하고 1초도 같이 있기 싫은 게 나야. 이혼을 이야기해도 내가 이야기해야지. 더러운 새끼. 네가 뭔데 나한테 이혼하자고 난리야? 그래, 해. 이혼. 근데 네가 가져간 돈은 다 내놓고 꺼져야지. 우리 아버지한테 빌려간 돈, 내가 내준 보증금, 위자료까지 싹 다 내놔. 돈 없어. 당신한테 주고 싶어도 이미 내 재산 다 넘어갔다고. 가져가고 싶으면 당신 맘대로 해. 난 없어. 실실 웃으며 돈 없다는 남편놈 보니 뒷목 잡고 넘어갈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놈에게 소리쳤죠. 그래? 그럼 법적으로 해. 당신한테 소송 걸 테니까 아주 잘해봐. 저는 남편을 째려보며 이곳에 오기 전 상담차 들렀던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했습니다. 네,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 인간이 자기 재산을 상간녀 앞으로 다 돌렸다네요. 지금 있는 재산은 저랑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인데 그거 처분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뭐 한 거야, 당신? 신혼집 공동 명의, 명의자 바꿀까봐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했어. 이거라도 있어야 너한테 뜯긴 내 돈이랑 위자료라도 건지겠지. 짐 다 싸서 내놨으니까 알아서 찾아가. 그리고 난 절대로 너희 둘 용서 안 해.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던 저는 방 안에서 모든 걸 듣고 있을 상간녀에게 말했습니다. 상간녀야, 너 직업 좋더라?
내가 곧 그 직업 잘리도록 만들어줄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큰 소리는 쳤는데 진짜 딱 죽고 싶었어요. 너무 비참하고 열받아서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고 세상 불행은 왜 저에게만 오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송을 진행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상간녀 직업은 공무원이었거든요. 뒷조사 해주시던 분들이 여기 오기 직전에 알려줘서 상간녀에게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거고요. 공무원은 품위 유지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잖아요. 그래서 불륜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이야기했어요. 그걸 이용해서 완전히 발 디디고 설 곳 없도록 만들기로 했어요. 남의 것을 빼앗을 때는 본인도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에 성공했어요. 공동명의였던 집도 온전히 제 명의로 바뀌었어요. 남편에게서 받을 재산이 그것뿐이라 위자료와 시부 보증금으로 받아야 할 돈들을 그걸로 가져온 거였어요. 그리고 시골에 얻어준 시댁 보증금은 빼버리려 했더니 계약 기간이 안 돼서 세입자를 새로 구해줘야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신혼집은 제 명의가 됐어요. 그리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으로 받은 돈은 아버지께 드렸어요. 아버지는 남편놈 행동에 열이 뻗치셔서는 욕을 어찌나 하시는지 그거 달래느라 힘들었어요. 너 이대로 있을 거야? 그 망할 놈 좋은 일만 시키고 말이지. 결혼식 식대 내달라고 왔을 때부터 나는 꺼림칙했어. 천벌을 받을 놈 같으니라고. 감히 내 딸한테 이딴 짓을 저질러? 아빠, 걱정 마세요. 저도 절대로 이렇게는 못 끝내죠. 근데 쓰레기를 내 손으로 버리면 내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이럴 때는 쓰레기로 쓰레기 처리하도록 만드는 법이 제일 좋아요. 제가 좋은 쓰레기를 하나 알거든요. 저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 남편의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당신 동생 와이프예요. 얼마 전에 이혼했거든요. 나한테 돈 달라고 전화한 거면 번지수 잘못 짚었어요. 나 돈 없거든. 그리고 동생이랑 남남이면 나랑도 남남인데 뭔 일로 전화를 했어요? 별일 아닌 거면 끊습니다. 급하시네요. 좋은 거 알려드리려고 전화했는데. 당신 남동생한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죠? 걔는 벌써 내가 다 털어서 얼마 전에 연락했는데 개털이던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제가 문자로 땅 아파트 한 채 주소 어딘지 보내드릴게요. 그거 당신 동생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었거든요. 당신 부모님이 당신한테서 지키려고 동생 명의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한테 들킬까봐 시댁에도 자주 못 오게 하고. 알고 계셨어요? 뭐? 그런 게 있었다고? 이야, 요거 간땡이가 부었네. 아, 근데 그거 명의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당신 동생이 만나던 여자 이름으로요. 뭐? 그쪽으로 바뀌면 어떻게 하기 힘든데? 괜찮아요. 두 사람 곧 재혼할 것 같은데 형님이 제주껏 재능 발휘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굳이 손대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아, 부부가 되면 가져오기 쉽지. 가서 한 판 휩쓸어주면 냅다 던져주거든. 근데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가 뭐요? 뭐긴요. 저를 이렇게 괴롭혔으니까 그 사람들도 괴로워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 녀석도 무서운 사람 건드렸네. 대신 부탁 하나 있어요. 재산 다 뺏고 나면 전화해서 그 사람들 어땠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고는 전화를 뚝 끊었어요.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쓰레기 형님이 쓰레기 동생을 어떻게 처리하나 하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전화가 왔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주 웃겼어요. 전 남편놈은 자기들의 보금자리까지 찾아온 형에게 놀라 한바탕 뒤집어졌다고 해요. 그 와중에 형이 재산 내놓으라고 행패 부리며 안 내놓으면 여기저기 불륜 소식 다 알려버리겠다고, 그리고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모두 알도록 만들겠다고 협박했는데도 안 내놓더래요. 그래서 그 형님이 어쨌다는 줄 아세요? 상간녀 부모한테 가서
무슨 자식을 그따위로 키웠냐고 불륜이나 해서 남의 가정 깨고 남의 재산 다 가져간 파렴치한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결국 상간녀 부모 쓰러져서 몸져 누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이야기 듣고 뛰쳐온 상간녀가 결국에는 전 남편에게 받았던 재산 싹 다 돌려줬다고 했답니다. 하긴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년이 유부남이랑 붙어먹으며 불륜이나 저질렀다는 걸 알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이렇게 화려하게 제 복수를 대신해주니 분노와 화로 가득했던 가슴속을 시원하게 덜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며칠쯤 지났을까요? 상간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실 저는 전 남편과 만나기 싫어서 제 명의가 된 집도 팔려고 내놨고 애견 미용실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생각 중이었거든요. 그놈 얼굴 보기 싫어서 그랬는데 뜬금없이 상간녀가 연락 오니 좀 의아했죠. 안 만나고 싶었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만나주기로 하고 나갔어요. 약속을 하고 만난 곳에는 상간녀와 전 남편이 같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왜 날 불렀나 싶었지만 제가 쫄릴 게 뭐가 있겠어요? 잘못한 건 두 사람인데. 그래서 당당하게 그 앞에 앉아서 물었죠. 왜 보자고 하셨어요?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해요? 상간녀 표정이 그 전과는 다르게 아주 시달려서 눈밑이 시커멓게 기미가 꽉 꼈더군요. 마치 상간녀의 앞날처럼 말이죠. 저는 싱긋 웃으며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처럼 물었죠. 뭘요? 아주버님요. 아, 그분요? 그분이 왜요? 저희 주소랑 이 사람 재산 있는 거 알려준 게 당신이라면서요. 그 사람이 저희한테 다 말해줬어요. 혹시 우리 부모님 찾아가라고 한 것도 당신이 한 짓이에요? 어이가 없네. 이젠 뭐든 다 내 탓이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딴 소리 하는데. 그래서 나한테 책임이라도 씌우고 싶어서 그래? 내가 알려줄까? 너희 집 주소 그리고 저기 찌그러져 있는 저 새끼가 가지고 있던 재산 내가 다 알려줬어, 그 형님한테. 그런데 난 알려준 것뿐이야. 세부적인 일은 그분이 혼자서 다 하셨지. 내가 왜 그런 일을 해? 미안한데 쓰레기 치우는데 내 손을 쓰는 건 너무 더럽잖아.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됐는데. 그래서 사고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정보 하나 준 것뿐이야. 그렇다고 내가 뭘 해달라고 요구한 적 없어. 녹음한 거 있는데 들어볼래? 진짜로 당신이 시킨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말 안 했어도 언젠가는 당신들 찾아갔을걸? 거기 짜져있는 아저씨가 대답해봐요. 맞죠? 당신 형님 그러고도 충분히 남을 사람이잖아. 결혼식 전까지 한 번도 그 존재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형님이 우리 결혼식에 와서 시댁 축의금 홀라당 훔쳐서 도망가서 결국에는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 돈 내도록 만들었죠. 돈 될 만한 땅도 그렇게나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서 돈 한 푼 안 내고 나한테 돈 다 내도록 만들었잖아. 그게 이 인간 수법이라고. 그 형님이라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랑 똑같은 쓰레기. 제 말에 상간녀가 분노를 삼키려는 건지 이를 꽉 깨물더군요. 이제 알겠어? 네가 가져간 게 저런 인간이야. 잘 됐지 뭐. 나만 아니면 되니까. 야, 이 나쁜 놈아. 그런 가족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너 지금 나 속이고 결혼하자고 한 거라고. 아줌마, 다 됐으니까 이 남자 데리고 가요. 다시 가져가라고요. 저 새끼 때문에 나는 3년간 악착같이 공부해서 들어간 번듯한 직장에서도 해임됐고 결국에는 소문까지 다 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됐어. 우리 부모님은 아예 내 얼굴 볼 생각도 안 하고. 이놈은 자기도 회사 잘려서 놀고 있지를 않나. 위자료 대신 내준다는 말만 믿고 있었는데 그 형이 나타나서 다 빼앗아 가질 않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당신이 남자 간수를 못하니까 지나가는 나 같은 여자가 봉변을 당하는 거잖아. 아니, 눈 맞은 건 둘인데 왜 나한테 성질이야. 내가 이 썩을 인간한테 더 유감이 있긴 한데 너한테도 유감은 차고도 넘쳐. 어디서 유부남 노리고 만난 년이 감히 나한테 큰 소리야. 그리고 한 번 가져갔으면 반품 불가거든? 그럼 어떡하라고. 내 인생 완전히 망했는데. 나는 직장도 돈도 명예도 이젠 부모님도 잃었다고. 나한테 남은 건 하나도 없어. 네가 책임져. 이 정신 나간 놈아.
왜 그딴 형 하나 간수를 못해서 내 인생을 망쳐놔. 결국 상간녀의 화살은 전 남편에게 돌아갔고 그는 억울함 가득한 눈으로 상간녀에게 말하더군요. 우리 사랑하는 사이였잖아. 너도 좋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딴 소리 하냐고. 언제는 내가 뭐라도 다 좋다며. 사랑이 밥 먹여줘? 직장 잃고 나한테 빌붙으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인생 돌려놔 이 나쁜 놈아. 전 남편 멱살을 붙잡고 소리치는 상간녀에게 제가 웃으면서 말해줬어요. 네 인생 망친 건 너야. 불륜 아니었으면 그 아주버님이라는 작자하고 다시 만나지도 않았을 테지. 그래도 나한테는 상간녀야. 네가 은인이다. 결국 상간녀는 열받아서 나가버렸고 전 남편 놈은 저와 상간녀 사이에서 말도 없이 우물쭈물거리다가 뒤늦게 상간녀 뒤를 쫓아갔더군요. 그 뒤에 전화 오는 거 다 연락 무시했더니 그 다음에는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안 읽고 지우려다가 2달 뒤에 생각나서 한번 읽어봤는데 아주 쓸모없는 것들만 써져 있더라고요. 미안하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정말 하등 쓸모없는 후회로 가득한 말? 괜히 읽어서 제 기분만 잡쳤어요. 결국 여기서도 저기서도 버림받은 전 남편은 빈털터리에 집도 없이 결국 시골 시댁으로 내려가 보증금 2천짜리 시댁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자기들 재산 다 말아먹은 시부모가 그런 아들을 집에 곱게 들였겠어요? 등짝을 때리고 책임지라고 고함을 지르고서야 겨우 용서를 받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은 집을 어떻게든 아주버님 손에서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바탕 웃었네요. 이래서 쓰레기는 쓰레기로 처리하는 게 깔끔한 것 같아요. 나쁜 짓 하고 시골까지 쫓겨나갔으니 반성은 좀 했을까 모르겠네요. 인생 통틀어 최악의 쓰레기를 천벌받게 만든 제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이고 12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평소 아들을 기다리며 사연을 듣곤 하는데요. 오늘은 저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자 용기를 내어 사연을 적어 보내봅니다.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남편과 전 맞선을 통해 만난 사이였어요. 무태안경 넘어 보이는 남편의 선한 눈빛이 참 좋았고 애써 신경 쓴 머리 따위는 중요치 않다는 듯 그 큰 손으로 무심코 넘겨버리는 그 모습도 참 좋았어요. 전 남편에게 첫눈에 반해버렸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사랑해주는 그런 드라마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더군요. 그럼에도 전 남편이 좋았고 저의 적극적인 구애에 남편과 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일방적인 마음으로 시작된 연애는 힘들었고 때론 슬펐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에 그 관계를 전 놔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런 관계 따위 놔버리고 가버렸어야 했는데 전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렇게 2년을 만났죠. 처음 만날 때와는 달리 남편은 점점 마음의 문을 여는 듯했고 그렇게 몇 달이 흐른 뒤 남편이 청혼해 왔어요. 우리 결혼할래요? 2년을 만나면서도 말을 놓지 않던 남편에게서 들은 청혼. 전 펑펑 우느라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고 그런 저를 남편은 꼭 안아주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꿈꾸던 생활과는 달랐지만 행복했어요. 대면대면한 남편이었지만 그런 남편이라도 나와 부부로 살고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더군요. 네, 바보 같았던 것 맞아요. 하지만 그때 전 하루하루 저에게 마음을 붙여가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는 행복함이 있었고 이윽고 저희 사이에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남편은 정말 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기쁜 것 같아. 아니, 기쁘다. 행복해. 남편은 처음 저에게 말을 놓았고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후론 참 행복했어요. 꿈꾸던 결혼 생활이 시작된 듯한 기분이었죠. 남편은 언제 저에게 대면했냐는 듯 다정한 눈길과 말투로 저를 대해주기 시작했고, 저 역시 남편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어요. 그렇게 저흰 9년이란 시간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사이가 좋아지고 난 후 단 한 번의 부부싸움도 없었을 뿐 아니라 언성 한 번 높이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일이 바빠지기 시작하며 퇴근이 늦어지더라고요. 더불어 출장도 잦아졌고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며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었는데 그 사업을 조금 확장하기 위해 바빠진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아들이 관심 있어 하던 축구에 재능을 보이며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바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건 남편을 그 누구보다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신혼 동안 대면했던 모습과는 달리 지난 세월 동안 남편은 다정한 남편이자 아들에겐 둘도 없는 친구이자 아빠였기에 전 더욱 의심이란 걸 할 생각도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의심과는 별개로 늦어지는 퇴근과 잦은 출장에 섭섭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했고, 전 그런 마음을 남편에게 숨기지 않고 표현했어요. 저기 여보, 요즘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출장도 너무 잦고. 당신 회사 일 바쁜 거 잘 아는데 그래도 나 좀 섭섭해지려고 해. 저번 주 주말에도 출장 간다더니 또 이번 주 출장은 당신이 생각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겠어. 그만큼 바쁜 걸 어쩌겠어. 다른 것도 아니고 회사 일인데 이런 것도 이해 못 해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줘. 그렇지 않아도 이번 일만 끝내면 좀 쉴 거야. 쉬면서 당신이랑 우리 금쪽 같은 아들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여행도 다니면서 말이야. 신경질적이던 남편의 말투는 어느새 다정하게 바뀌어 있었고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싸주며 저를 달래주고 있었어요. 남편의 그런 행동에 저는 도리어 남편에게 미안해졌고 더는 남편에게 투정 부리지 않고 제 할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새벽 일찍 나가는 남편의 아침 밥상은 잊지 않고 챙겼고 아들의 지방 경기를 위해 장거리 운전도 마다하지 않으며 그렇게 가정을 위해 바쁘게 살았어요. 남편 역시 제가 섭섭하다는 말을 꺼낸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출장 스케줄은 따로 잡지 않았고 단지 늦는 날만 잦아질 뿐이었어요. 늦어지는 퇴근, 딱 그것만 아니라면 그야말로 완벽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축구에서 재능을 보이며 꽤나 즐기고 있었고 남편의 사업도 잘 풀리는 듯하고 저 또한 가정에서 힘쓰고 있었으니 그만하면 되었다 싶었죠. 비록 제 꿈과는 거리가 먼 그저 두 남자의 뒷바라지일 뿐이었지만 현재 제가 가정에 충실하고 힘쓰는 것이 저의 새로운 꿈이라고 생각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무렵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옆집 여자와 친분을 쌓아갔던 게 말이에요. 전 당시 5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옆집 여자와 꽤 친하게 지냈는데 가깝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집의 사정까지 알게 되었어요. 언니, 나 사실은 미혼모다? 응? 미혼모? 그러면 애 아빠는 네가 애 낳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응. 헤어지고 난 뒤에 나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지울까 고민도 했었는데 도저히 지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낳았지 뭐. 사실대로 밝히지 그랬어. 헤어지고 바로 알았으면 다시 잘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럴 만한 일이 좀 있었어. 하여튼 그렇게 혼자 키우고 있다가 1년 전인가? 우연히 애 아빠를 만났어.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된 거고. 애 아빠가 이사시켜줬거든. 어머, 그래? 두 사람 아무래도 인연인가 보다. 그래서?
그래서 두 사람 같이 살기로 한 거야? 결혼할 거냐고. 그게 아직 고민 중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애도 있는데. 애 생각해서 좋게 생각해. 애 아빠가 합칠 마음이 있어 보이거든. 그냥 확 잡아버리란 말이야. 전 옆집 여자를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응원했고 그 응원이 얼마나 웃기고도 말도 안 되는 응원이었는지 그땐 알지 못했죠. 그렇게 사정을 알고 난 후 전 옆집 여자와 더욱 가까워졌고 어느 날엔가 친정에서 대게를 보여줬는데 너무 많이 보내줬다며 집으로 초대하더라고요. 걔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남편과 아들이 떠오르며 전 알겠다고 했고 주말이라 늘어지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옆집에서 대게 먹으러 오라는데 당신 갈 거지? 뭐? 옆집에서? 응. 친정에서 대게를 보내줬는데 너무 많이 보내줬다고 오늘 저녁에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 당신 걔 좋아하잖아. 이참에 인사도 할 겸 같이 가자. 전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고 남편은 그런 저의 손길을 살짝 뿌리치며 피곤한 얼굴을 지어 보이더라고요. 에이, 나 피곤해. 그리고 그런 자리 나 불편해하는 거 알잖아. 난 그냥 집에서 좀 잘 테니까 나 말고 대기라면 환장하는 아들만 데리고 다녀와. 그래? 하긴 당신 요즘 많이 바쁘긴 했어. 그러면 알아서 좀 챙겨 먹어. 알겠지? 내 걱정은 말고 다녀와. 그렇게 남편만 두고 아들과 함께 찾은 옆집엔 식탁 한가득 대게가 올려져 있었고 남편을 닮아 개를 좋아하는 아들과 애아빠를 닮아 개라면 사족을 못 쓴다는 옆집 딸은 먹는 사람조차 군침이 돌게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만족스러운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른은 어른끼리 시간을 내고 있었죠. 대화가 잘 통하던 탓에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있었고 어느새 시계바늘이 9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전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들을 불렀어요. 제 목소리가 작진 않았을 텐데 무슨 일인지 아들은 대답조차 없었고 저와 옆집 여자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방으로 향했죠. 방에 가까워질수록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두 아이는 다투고 있었어요. 너희 뭐해? 왜 싸우고 있어? 저의 물음에 아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거 우리 아빠 손수건이잖아. 우리 아빠 손수건이 여기에 있어서 내가 가져가서 아빠 주려고 했는데 얘가 계속 자기 아빠 거라고 못 가져가게 하잖아. 이렇게 말한 아들은 손수건을 더욱 꽉 쥐었고 전 그 손수건이 왜 여기에 있어? 라고 말하며 아들의 손에서 손수건을 뺏으려는 순간 설마 남편의 손수건일까 했던 제 생각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아들이 쥐고 있는 손수건은 남편의 손수건과 똑같더군요. 그 손수건, 아들이 용돈을 모아 남편의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던 터라 모양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뭐 널리고 널린 손수건 중 똑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남편의 손수건은 아들이 시댁인 시골에 내려갔을 때 5일장이 열린 장터에서 산 촌스러운 손수건이었던 터라 그 상황이 의아했어요. 백화점도 아닌 그렇다고 마트도 아닌 시골 장터 5일장에서 산 촌스러운 손수건을 두고 싸우는 상황이라니. 솔직히 속으로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옆집 아이와 아들의 싸움을 멈추는 게 우선이었기에 아들에게 애써 상황을 잘 설명해 주었죠. 아들, 이건 아빠 손수건이랑 똑같긴 한데 아빠 손수건은 아니야. 여기 동생 아빠 손수건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아빠랑 아저씨랑 손수건이 똑같은 그런 상황인 거지. 우리 아들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젠 아니란 걸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저의 설득에 아들은 손수건은 동생에게 건네주었고 저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방금 일어났던 상황을 남편에게 말해주었죠. 여보, 방금 옆집에서 뭘 봤는 줄 알아? 뭔데? 당신 손수건. 왜 있잖아. 우리 아들이 당신 생일이라고 용돈 모아서 사줬던 그 촌스러운 손수건.
그 손수건이랑 똑같은 손수건이 옆집에 있지 뭐야? 우연이라고 해야 할지 인연이라고 해야 할지 그 촌스러운 손수건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도 힘든 손수건을 어디서 구했는지. 그러게 신기한 일이네. 그거 오일장에서 산 거 아니야? 여기에도 팔아? 비슷한 게 있을 리가 없는데. 신기하네. 그러니까 완전 똑같더라니까. 나도 순간 당황했지 뭐야. 그렇게 손수건 사건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전 늘 그렇듯 수득 없이 바쁨의 연속이었고, 그날 역시 축구 교실에 아들을 데려다 준 후 그 근처에서 잠시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주어진 시간이 여유롭지 않았던 터라 급하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축구 선생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들이 발목을 삐끗한 것 같은데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요.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오른쪽 발에 깁스하고 병원을 나올 수 있었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아들이 아닌데 아파서 서러운 것인지 놀라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빠가 당장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알겠다고 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아들은 입술까지 삐죽이며 섭섭함을 표현했고 전 그런 아들을 달래며 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 도착했고 주차장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이었어요. 닫혀가던 엘리베이터가 저희로 인해 다시 열리고 거기엔 남편이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들은 한 발로 폴짝폴짝 뛰며 기뻐했고 남편은 그런 아들을 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저 역시 당황스럽기는 매한가지였어요. 여보,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전화는 받지도 않더니. 전화했었어? 몰랐네. 피곤해서 일찍 들어왔어. 그런데 애 발은 왜 이래? 다쳤어? 남편은 아들의 발을 보며 물어왔고 전 이유를 설명해주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엘리베이터는 어느새 저희가 사는 층에 도착해 있었고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죠. 그 순간 저희의 정면에 보이는 옆집 여자아이가 뛰쳐나와 남편에게 와락 안기는 아주 황당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아빠, 상황보다 더 황당한 말과 함께요. 어느새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쥔 아이는 남편의 다리에 얼굴을 비비며 애교를 부리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 납득이 될 리 없는 아들이 아이를 밀치며 고함을 질러댔어요.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라고. 너 저리 비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화가 나 씩씩거리는 아들, 그런 아들에게 밀쳐져 울음을 터뜨려버린 옆집 아이, 그리고 그 두 사람과 함께 저의 눈치까지 살피는 남편. 전 아무 말도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눈치를 살피던 남편이 옆집 딸을 안아 올리더군요. 옆집 딸을 안은 남편은 문 앞에서 굳어버린 옆집 여자에게 딸을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나 보네요. 우리 아들 때문에 많이 놀란 것 같은데 잘 달래주세요. 아들 일은 죄송합니다. 고의는 아니었어요. 사과까지 마친 남편은 여전히 씩씩거리는 아들과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고 남편의 손에 의해 집으로 들어오던 저는 보고야 말았어요. 딸을 품에 꼭 안고서 저를 바라보던 옆집 여자의 황당함과 분노가 섞인 눈빛을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피곤하다며 욕실로 들어가 씻기 시작했고 단순한 해프닝이라 여기고 넘기기엔 이상했어요. 옆집 아이를 아들이 밀어서 화가 났나 하고 생각하기엔 분노의 정도가 도를 지나쳐 보였고 그렇다고 해서 저런 표정을 지을 만큼 저희가 잘못한 것도 없었기에 저는 황당하기도 의아하기도 했죠. 거기에다 5살이면 어리다고는 하나 아빠의 얼굴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어리지 않았고 헷갈렸다고 하기엔 아이의 반응이 너무나도 확고했죠. 그렇게 제가 깊은 생각에 빠진 사이 남편이 씻고 나왔고 전 마땅히 남편에게 물을 말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저 이상한 의문뿐인 상황에서
섣불리 말을 꺼냈다간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것이 뻔했고 남편은 태연하게 로션까지 바르며 잘 준비하고 있었으니 집요하게 묻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전 왜인지 모르는 불길한 예감에 옆집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부상 때문에 아들은 며칠 쉬는 기간을 가지기로 했고 전 옆집으로 찾아갔어요. 어제 상황도 그러했으니 무엇라 말하는지 듣고 싶었던 마음이 컸으니까요. 옆집 여자는 어제와는 달리 반가운 얼굴로 저를 맞으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 언니 왔어? 어제는 많이 놀랐지. 나도 어제는 딸이 오니까 앞뒤 생각도 못하고 화가 나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진정이 되고 나니까 다 우리 잘못이더라고. 미안해. 우리 딸이 어제 아빠 온다고 온종일 기다렸거든. 그래서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성인 남자가 보이니까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아빠라고 생각했는가 보더라고. 정말 미안해, 언니. 웃기게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순간 여자의 말을 정말로 믿었던 것인지 아니면 믿고 싶었던 것인지. 자세히 당시의 마음까지 기억나진 않지만 확실한 건 안심이란 걸 했다는 것이었어요.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어제 많이 놀랐겠다. 자다가 울진 않았어? 애들 많이 놀라면 자다가 깨서 울곤 하잖아. 아니, 나도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그러진 않았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후 그 뒤로 나눈 대화는 평소와 같았어요. 애들 크는 이야기, 저녁 반찬 이야기 등등. 제가 경계를 늦추고 안심하며 대화를 이어나가는 순간 차량 입차를 알리는 알림이 울렸고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인터폰으로 시선이 향하게 되었어요. 언니, 그이 오나 보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온다고는 했었는데 이렇게 일찍 올 줄은 몰랐네. 미안한데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면 안 될까? 오늘 중요하게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 알겠어. 그럼 가볼게. 서둘러 신발을 신고 나오는 길. 저는 또 보고야 말았어요. 차량 입차 알림에 뜬 차량 번호가 남편의 차 번호와 같다는 것을요. 옆집에서 나오자마자 다리가 다 떨려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아니라고 하기엔 분명 남편의 차 번호였기에 저는 확인해야만 했죠. 그래서 전 복잡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몸을 숨겼어요. 남편의 차가 입차를 했으니 곧 남편이 여기로 올라올 테니까요. 저희 집 대문을 열었다가 들어가지는 않고 그대로 닫아버리고 최대한 조용하고 빠르게 비상용 계단으로 가 반층을 더 올라가 몸을 숨겼어요. 그 순간 내려가는 것이 더 빠르고 쉬웠을 텐데 왜 올라가는 길을 선택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늘이 도운 결정이었죠. 제가 들어갔다고 생각했는지 조용하던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옆집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자기야. 그 여자 방금 집으로 갔어. 지금 바로 올라오면 돼. 여자의 말이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 아래층에서 다다다 하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 계단을 올라온 남편. 두 눈마저 의심하게 되는 순간 남편이 빠르게 옆집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의 머릿속엔 옆집 여자의 말과 함께 그간의 사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1년 전에 다시 만났는데 함께 살지 고민스럽다던 옆집 여자. 남편의 손수건과 똑같이 생긴 손수건이. 서로 자기 아빠의 것이라고 우기며 싸우던 아이들. 그건 모두 남편에 대한 말이었고 남편의 것이었던 거죠. 그제야 이상한 것들이 대충 이해가 되며 마음속 깊이 화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차디찬 계단에 앉아 이대로 현장 급습이라도 해야 하나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당장이라도 들이닥쳐 두 연놈을 박살내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두말하면 입 아픈 상황이었지만 그대로 쉽게 박살만 내기엔 저의 화가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무엇보다 끝낼 때 끝내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었고 그래서 전 현장 급습은 다음으로 미루고 두 사람의 뒷조사를 하게 되었죠.
두 사람은 제 생각보다 더욱 오래된 사이더군요. 상간녀는 남편이 저와 맞선을 보기 한참 전부터 만나왔던 사이로 그 당시 남편의 집에선 상간녀를 반대했고 남편은 시댁의 등살에 못 이겨 저와 맞선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저와 연인으로 지내던 2년 동안에도 상간녀를 만나왔고 상간녀와 잠시 헤어진 그때 저에게 청혼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 후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그 만남을 지속하다 헤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 뒤론 그 여자가 말한 그대로였어요. 남편과 헤어지고 난 후 상간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자 아이를 키우다 다시 재회하게 된 것까지도요. 신혼 초 대면대면하던 모습은 상간녀에게 마음을 쏟고 있던 터라 그러했던 것이었고 최근 들어 늦었던 것은 상간녀와 재회를 한 후라 그러했던 것이었으며 자꾸만 늦은 남편에게 제가 섭섭함을 내비쳤을 땐 안 되겠다 싶어 내린 결정이 상간녀와 딸의 보금자리를 옆집으로 옮기는 것이었겠죠. 바로 옆집이니 잠깐씩 들릴 수도 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참 웃기지 않나요? 아직 어린 딸의 입은 어떻게 막을 생각이었을까요? 아니,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참 그 속마음은 지금까지도 알 수가 없네요. 하여튼 두루뭉술했던 그간의 상황들이 딱 맞아떨어지며 전 계단에서보다 더 큰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상간녀와 딸을 우리 집 옆에다 이사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긴 세월 상간녀를 잊지 못하고 결국 다시 만나는 것인지. 이 모든 생각의 끝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허탈한 웃음일 뿐이더군요. 그렇게 울고 웃기를 한참.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저는 친정에 전화해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많이 놀라실 것이 분명했지만 언젠가 아실 일이기도 했고 당장 아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부모님은 저의 소식에 운전을 한사코 말리시며 직접 오셔 아들을 데리고 가셨고 저의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전 관리실에 전화해 남편의 차량을 다시 저희 집으로 옮겼어요. 그리고는 기다렸죠. 차량이 들어왔다고 알리는데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날을요. 하지만 남편은 무슨 눈치라도 챈 것인지 매번 집으로 들어왔고 전 그 지루한 기다림 속에 재미를 찾기 위해 옆집을 드나들고 있었어요. 요즘 우리 아들 친정에 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지 요즘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기분인 거 있지? 아, 그래요? 응. 남편도 평소보다 더 다정해지기도 하고 스킨십도 많이 하기도 하고. 아니 글쎄 어제는 출근한다고 현관문 열다 말고 들어와서 뽀뽀까지 해주는 거 있지? 그랬구나. 저의 잊지도 않은 애정과 시에 상간녀의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그런 썩어 문드러지는 상간녀의 표정을 지켜보는 재미가 꽤 쏠쏠했어요. 얼마나 신났는지 그 표정은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그렇게 기다림이 지루하지만은 않은 날들이 지나가고 있던 어느 날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웬일인지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해 있었어요.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은 혀가 다 꼬여버린 채로 고해성사라도 하듯 숨겨놓은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진짜 미안해. 너무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내가 죽일 놈이라 미안해. 그래서 나 다 정리할 거야. 이번 주말에 다 정리하고 당신하고 우리 아들, 내 가정 지켜낼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다가오는 주말에 남편이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는 것을요. 그 말을 듣는데 한심하게도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마음이 남아서도 아니었고 부부관계에 미련이 남아서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아들. 아들 때문에 그냥 여기서 모든 걸 덮고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생각들의 꼬리를 물고 몇 번의 재회를 한 두 사람이 떠올랐고 지금 정리한다고 한들 그 이별이 영원하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전 마음을 다잡고 남편이 정리를 마음먹은 그날에 저도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다가오고 전 평소 신경도 쓰지 않던 외모에 신경을 쓰기로 했어요. 초라해 보이긴 싫더라고요. 정리를 당하는 입장도 아니고 정리를 하러 가는 입장인데도 여자 마음이란 게 무엇인지 마지막 모습만큼은 당당하고 예뻐 보이고 싶더라고요. 치장을 끝내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으니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남편의 차가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저는 남편의 차가 들어옴과 동시에 현관으로 가 귀를 대고 기다렸고 저의 예상대로 상간녀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옆집 문이 닫히더라고요. 그렇게 30분을 기다렸고 그 3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30분이었죠. 굳게 다잡았던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럴수록 전 더 강하게 제 마음을 다잡았죠. 그렇게 30분이 조금 지날 무렵 전 옆집으로 가 벨을 눌렀고 현관문을 연 상간녀는 울고 있더군요. 전 그런 상간녀를 밀치고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그 짧은 사이 신발은 어디다 감췄는지 보이지 않았고 남편 역시 보이지 않더군요. 언니, 왜 그래? 뭐해? 갑자기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상간녀는 고함을 지르며 저를 말리려고 애썼지만 이미 눈이 돌아버린 저는 그런 상간녀를 밀치고 남편을 찾기 시작했어요. 안방에도 화장실에도 없던 남편은 아이의 방에서 다리를 떨며 침대에 앉아 있었고 벌컥 문을 열어젖힌 저와 딱 마주치게 되었죠. 전 한심한 꼴의 남편을 그저 바라보았고 그런 저를 본 남편은 저에게 득달같이 달려와 저를 붙잡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설명할게.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전부 오해야. 정말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남편은 급하게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 말들을 변명이라고 쏟아내고 있었고 상간녀는 그 모습이 못마땅한지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더군요. 나 다 알고 있어. 이미 당신이랑 저 여자랑 예전부터 만났다는 것도 최근에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도 나 다 알고 있다고. 그것뿐인 줄 알아? 두 사람 사이에 5살 된 딸까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뭐가 오해인데? 내가 한 말 중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단 하나라도 있어? 있으면 말해봐. 기회 줄 테니까.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며 눈빛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더군요. 그것도 잠시 남편은 제 손을 감싸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 정말 오늘 이 사람이랑 정리하려고 했어. 그래서 여기 있었던 거고. 정말이야, 믿어줘. 그러셨어? 응, 조만간 이 사람 이사도 갈 거고 이사 가면 2번 다신 나하고 엮이는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정리되고 나면 우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 내가 정말 잘할게. 당신하고 우리 아들한테 정말 잘할 거야.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될 자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나 이제 당신밖에 없어. 그토록 원하던 말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소원하던 말을 듣게 되니 그 기분 참 더럽더군요. 이런 상황이 돼서야 저밖에 없다고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짓거리다니. 남편이란 인간도 참 대단하지 않나요? 남편의 어이없는 고백에 상간녀는 소리내어 웃더니 이내 오열을 하며 괴성을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러려고 날 찾아낸 거야? 이렇게 또 비참하게 버리려고? 이럴 거면 날 찾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또 버릴 거면 그냥 딸하고 살게 뒀어야지. 숨어서 잘 살고 있는 사람 찾아내서 희망이란 희망은 다 심어놓고 어떻게 날 또 버릴 수가 있어? 네가 인간이야? 그래요.
남편과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안 상간녀는 두 번 다신 남편과 재회하지 않을 심산으로 서울에서 떨어진 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고, 그런 상간녀를 찾아낸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서도 어떻게 재회했는지까진 알 수 없었는데 실상은 그러했던 거죠. 상간녀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고, 전 그 사랑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며 오만 생각이 다 스쳐가더군요. 그렇게 전 할 말을 잃었고 그 울음소리뿐인 정막을 깬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저기 여보, 저 사람 그냥 저대로 살게 두면 안 될까? 이 집에서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저의 물음에 남편은 무릎을 꿇었고 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못다한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나 당신하고 이혼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랑 내 딸, 그 두 사람을 또 버릴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옆집에 살게 하면서 내가 가끔씩 들여다보면 안 될까? 저 사람이랑 정을 나눈다거나 애정을 쏟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가끔 잘 있나 그것만 좀 확인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래. 제발. 이 무슨 쓰레기 같은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의 말은 아무리 좋게 포장한다고 한들 대놓고 두 집 살림하겠다는 뜻이었고, 지난밤 술에 취해 온 남편의 고백에 잠시라도 고민이란 걸 했던 저 자신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전 무릎을 꿇고 앉은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내리쳐버렸어요.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나 뻔뻔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냐고. 뭐? 가끔 들여다보고 싶다고? 확인하고 싶다고? 그게 나한테 할 말이라고 생각해? 저의 행동에 남편은 말이 없었고 대신 상간녀가 그 앞을 막아서더군요. 차라리 날 때려. 이 사람은 죄 없으니까 날 때리라고. 이렇게까지 때려달라고 말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전 상간녀 뺨을 연달아 때려버리곤 이렇게 말했어요. 맞으니까 기분이 어때? 더럽지? 내 기분은 그것보다 훨씬 상상치도 못할 정도로 더러웠어. 옆집 여자랑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용서되지 않을 것 같은데 바람 피워 애까지 낳은 여자를 떡하니 옆집에 살게 했다고?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 상상이나 되니? 두 사람은 내 심정이 어떤지 상상이나 되냐고. 저는 절규에 가까운 고함을 질렀고 나란히 뺨을 맞은 두 사람은 말이 없더군요. 저의 절규에 할 말이 있을 리가 없었고 전 여전히 입을 꾹 닫고 있는 두 사람에게 말해주었어요. 그 눈물겨운 애틋한 사랑 계속해. 제 말에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며 저에게 다시 한번 물어오더군요. 정말이야? 그러면 당신 다 용서해 주는 거야? 이 사람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는 거야? 내가 미쳤니? 용서라는 거라게. 내가 물러나 줄 테니 두 사람 계속 사랑하라는 이 말이야. 그렇게 애절한데 어떻게 헤어지겠어? 그러니 내가 빠져줘야지. 당신은 이야기 마무리되는 대로 집에서 짐부터 빼. 난 더는 한순간도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 본격적인 이혼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자 남편은 마음이 급했는지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내가 다 잘못했다니까? 이 얼마나 웃기는 걱정인가요? 잘못을 저지른 남자들은 왜 하나같이 자신이 없으면 여자들이 죽지 못해 살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는데 제 앞에도 이해 안 되는 인간이 있더라고요. 잘못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짐 빼. 알겠어? 그리고 회사로 들어가던 투자금도 더는 기대하지 마. 나하고 이혼하는 마당에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되지도 않는 내 걱정은 그만하고 회사 걱정이나 해. 남편의 사업은 아빠의 투자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던 남편은 집이 가난한 대신 능력은 출중했죠. 그런 남편을 좋게 봤던 아빠는 저에게 남편을 소개시켜 주었고 아빠의 소개로
저는 남편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아빠의 경제적 지원으로 그간 많던 고비를 넘기며 회사를 키웠던 것인데 투자가 없어진다면 그 뒤의 상황은 불보듯 뻔했죠. 조금 전까진 죄인도 그런 죄인이 없더니 투자금 이야기가 나오니 남편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에 불을 켜며 노발대발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하라고? 그 돈 빼면 회사 망하는 거 몰라? 그러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살림까지 차려줄 때 문드러지는 내 심정은 어떻게 할지 생각이나 하고 있다는 상황을 만들었어? 아, 됐어. 이제 와서 묻고 따져봤자 뭐하겠어. 어차피 결론은 하나인데. 무슨 결론? 이혼하자. 우리 제발 이혼하자. 제 입에서 드디어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고 남편은 애원하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난 이혼 같은 거 절대 못해. 당신이랑 나랑 어떻게 이혼을 해? 우리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이랑 원래 계획대로 정리할 테니까 당신도 이혼 생각은 하지도 마. 자신과 상간녀 사이에도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인지 아들 핑계까지 대며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의 말들이 그저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웃어보았고 예상치 못한 저의 반응에 남편은 어리둥절한 듯 물어왔어요. 당신 괜찮아? 무섭게 왜 갑자기 웃어? 웃기지 않아? 난 너무 웃기는데. 뭐가? 네가 하는 말들이 너무 웃겨. 넌 내 자식만 네 아들이야? 저 여자 딸은 네 딸이 아니야? 어떻게 투자금 뺐다는 말에 또 행동이 바뀌어? 참 대단해. 급한 상황이 맞긴 했죠. 사업 확장은 그저 늦게 퇴근하기 위한 핑계가 아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고, 그랬기에 남편의 사업장에 그 어느 때보다 아빠의 투자금이 절실할 때였으니까요. 전곡이 찔려버렸는지 남편은 말까지 더듬으며 변명하고 나서더군요. 투자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 거라니까. 전 이제 진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한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저 여자랑 많이 하고 우린 이혼해. 진심이고 당신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 난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럴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 고민이나 해. 그러면 법원에서 봐. 저는 이혼을 통보하고 나와버렸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전 생각보다 많은 재산 분할과 함께 두 사람분의 위자료를 받으며 이혼하게 되었고 전 남편의 회사는 제 예상보다 빨리 무너져 내렸어요. 돈이 많이 필요로 하던 시기에 전액 회수한 투자금이라 그 큰 돈을 메꾸려 사방팔방으로 다니며 애쓰는 듯 했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 남편의 회사는 망해버렸죠. 남은 재산 역시 빚마금으로 다 날리고 말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옆집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빠르게 이사를 하였는데요. 그 두 사람이 어디로 떠나버렸는지에 대해선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전 시모가 참 친절하게도 전화까지 걸어 알려주더라고요. 너 여기 누가 와서 지내고 있는 줄은 아니? 제가 굳이 알아야 하나요? 당연히 알아야 하지. 네 남편이 여기 와 있는데 네가 알아야지 또 누가 알아야 한다는 말이니? 남편 아니라 전 남편이겠죠. 전 남편이니 굳이 알 필요도 없을 뿐더러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렴. 요즘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장가 잘 갔다고 온 동네에 소문이란 소문은 다 돌았는데 갑자기 저렇게 내세울 거 없는 여자랑 애까지 안고 와서 사는데 내가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니? 그래서요? 그래서요는 무슨 그래서요야. 네가 다시 우리 아들 데리고 가야지. 저 여자랑 딸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떼낼 테니까 네가 우리 아들 좀 다시 데리고 가라. 아들 혼자 올라가는 것보다 네가 내려와서 데리고 가는 게 여러모로 보기 좋지 않겠니? 이 와중에도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는 전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더군요.
어떤 생각으로 살면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머릿속이 다 궁금해지는 지경이었어요.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이혼 따윈 하지 않았겠죠. 돈 쓰고 시간 써가며 소송까지 한 이혼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한 이혼인데 제가 미쳤다고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 인간을 다시 데리고 오겠어요?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애까지 있는 파렴치한 놈을요? 저는 욕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을 겨우 억누르며 말했고, 그런 제 말을 들은 전시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너무나도 주옥 같아 가관일 수밖에 없더군요. 잘 생각해보려무나. 내 아들이 바람을 왜 피웠겠니? 왜 그 여자를 못 잊었겠어? 다 네 잘못이지 않겠니? 네가 내 아들 마음만 잘 잡고 살았어도 이런 일이 있었겠어? 남편 마음 하나 잡지 못한 것이 어디서 다 내 아들 탓만 하고 있어?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싫다고 싫다고 하는 걸 겨우 설득해서 결혼시켰으면 그 다음부턴 네가 알아서 했어야지. 내 말이 틀리니? 같은 여자로서 그게 할 말이에요? 제 탓이라뇨. 바람 피운 사람이 잘못이지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사람이 무슨 잘못인가요? 그렇게 마냥 믿고만 있으래? 기가 막혀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당당한 어머님은 아버님이 옛 여자랑 다시 만나서 애까지 낳고 옆집에서 두 집 살림한다고 하면 그저 참고 살 수 있어요? 넌 무슨 그렇게 재수 없는 말을 하니? 그러니까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도 못 참고 못할 일을 왜 나한테 요구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상상만 해도 재수 없는 그 상황을 실제로 겪어냈는데 다시 잘 살아 볼 생각을 한다면 그건 내가 미친년이죠. 그렇지 않나요? 저기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보거라. 내려오는 게 정 안 되면 굳이 내려오지 않아도 돼. 아니 다 필요 없고 이혼했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받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사과 한마디 없이 끝까지 당당한 전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인간이랑 시간 낭비를 하며 통화를 하고 있나 깊은 회의감마저 들더군요. 그래서 전 모질게 할 말을 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네, 끝까지 이럴 거고요. 저한테 이럴 시간에 아들한테나 신경 쓰세요. 그 잘난 아들 쫄딱 망해서 내려간 건 전혀 모르죠? 당연히 동네 사람들도 모를 테고 소문나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 망신도 그런 개망신이 또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럴 시간에 입단속이나 잘 시키고 새로운 가족들이랑 가난에 허덕이면서 잘 사시라고요. 그 뒤로도 여러 번 전화가 걸려왔지만 전 받지 않았고 집요했던 전 시모의 연락이 끊기며 더는 시간 낭비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후 아들과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 이혼 사실을 아들에게 알렸을 때 아들은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많이 울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런 아들의 곁에서 저 또한 참 많이 힘든 순간이었죠. 그렇게 지나가지 않을 것만 같던 순간들이 지나고 아들은 생각보다 더 이혼을 잘 받아들여 주더군요. 이혼을 하고 초반엔 아빠를 찾는 아들 때문에 전 남편이 가끔 아들을 보러 오는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는 것이 힘들긴 한 것인지 아니면 상간녀의 눈치가 보이는 것인지 그 드물게 오던 발길을 끊은 지도 오래되었네요. 연락마저도 끊겼고요. 다행스럽게 그 시기에 맞물려 아들도 전보다 자주 아빠를 찾진 않더라고요. 어느새 아들은 12살이 되었어요. 여전히 축구를 잘하고 또 여전히 제 눈에는 제일 잘생긴 왕자님이랍니다. 그런 아들에게 이른 사춘기가 지나는가 싶어 안심했더니 그건 사춘기도 아니었더라고요. 요즘 하는 행동을 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저희 모자는 주말마다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어요. 틈만 나면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는 아들과 눈을 마주하기 위해 캠핑을 다닐 때도 있고요. 조금은 격양된 아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기 위해 낚시를 갈 때도 있고요. 가자고 하면 귀찮다고 하며 안 간다고 툴툴대면서도 막상 가서 저보다 더 즐거워하곤 한답니다. 최근 들어 낚시를 갈 때면
누가 더 많이 잡나 내기를 하곤 하는데요. 현재 스코어가 제가 2, 아들이 0인 터라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이겨보겠다고 유튜브까지 찾아보고 있는 거 있죠?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웠는지 몰라요.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보답으로 이번만큼은 저도 져주기 위해 덜 잡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잘 되는 날은 먹이 없는 바늘에도 낚이는 것이 물고기이니까요. 아들에게 아빠의 빈자리란 제가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결국 저도 저지만 아들 역시 불행했을 테죠.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렸고 아들도 저도 생각보단 더 잘 이겨내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들과 함께 앞으로 남은 날들도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이로써 저의 긴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